안녕하세요. 미스티어입니다. 경찰이 어느 아파트의 현관문을 엽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에서 견딜 수 없는 악취가 밀려나오죠. 경찰은 냄새의 방향을 따라 집 안쪽의 한 방으로 향합니다. 그 방에는 사람 크기의 인형들이 줄지어 앉아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얼굴은 화장을 한 듯 발그레합니다. 경찰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인형 하나를 건드립니다. 그 순간 낡은 오르골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경찰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인형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서 모두가 동시에 멈추고 말죠. 피부의 질감, 비정상적인 무게, 그리고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 그제야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인형이 아니라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사실을. 그 방에는 총 29구의 시신이 인형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이 집에 살던 한 명의 남자였는데요. 나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보호했을 뿐입니다. 대체 이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의 한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지내는 아나톨리 모스크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언어학자이자 역사학자였고 묘지를 연구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러시아 전역의 묘지 750곳 이상을 직접 조사했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는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는 13개의 국어를 구사했고 지역 대학에서 강의를 맡기도 했으며 학생들은 그를 박식하고 친절한 교수로 기억합니다. 지역 신문에는 묘지의 역사와 도시의 과거를 다루는 칼럼을 정기적으로 연재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크로폴리스트, 묘지를 아는 사람. 죽음을 연구했지만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존경받았고 신뢰받았고 조용히 자기 분야에 몰두하는 학자였습니다. 이 시점까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모든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9년 그가 13살이던 해에 멈춥니다. 그날은 한 소녀의 장례식이었는데요. 이름은 나타샤, 11살. 장례식장은 조용했고 어른들은 엄숙한 얼굴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아이 하나가 앞으로 불려나가는데요. 도망칠 수 없는 분위기, 웃음도, 항의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는 침묵.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타샤의 엄마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의식이야. 해야 해. 그리고 그에게 강요된 건 죽은 소녀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의 공기 자체가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누군가 소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걸 결혼식 같은 의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이에게는 너무 낯설고 너무 무서운 장면이었지만 주변은 계속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그만하자고 말하지 않았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그냥 밀려가듯 의식에 참여하게 되죠. 이 장면을 훗날 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날 자신은 단순히 장례식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죽음과 연결되는 경험을 했다고.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아이에게 그 연결이 공포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의미로 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그의 세계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성이 부족했던 그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죠.
대신 그가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가 생깁니다.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이 아닌 무덤이 늘어선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무덤 옆에 앉아 책을 읽고 비석에 기대어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빈 관 속에서 몸을 누이며 밤을 보내고 그 안에서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그의 일상은 점점 집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가까워졌고 산 사람들보다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그곳에서만 불안이 가라앉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죽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언어와 역사, 그리고 오컬트와 켈트 신비주의, 죽은 자의 세계와 산자의 세계를 잇는 이야기들에 깊이 빠져듭니다. 이 관심은 취미를 넘어 집착이 되었고 그는 러시아 전역의 공동묘지를 직접 찾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하나, 둘, 늘어나며 그 수는 결국 750곳을 넘깁니다. 묘비의 이름을 기록하고 사연을 정리하고 죽은 자의 삶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묘지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아직까지 그는 특이한 사람에 가까웠을 뿐이었죠. 누군가를 해치지도 않았고 법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죽음에 집착하는 청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집착을 그는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죽은 자들은 외롭고 자신만이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만이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다고. 이때부터 죽음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지게 되고 말죠. 그가 처음으로 선을 넘은 순간은 소리 없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부터 묘지에 작은 흔적들이 남기 시작하는데요. 무덤이 조금씩 비어갑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도난이나 훼손쯤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집 안에서 발견된 건 훼손된 무덤의 흔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진 인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인형이 단순한 인형이 아니었다는 거였죠. 그는 시신을 보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신을 살아있는 형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은 잔인하게 빠르지도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느리고 너무 정성스러웠죠. 먼저 그는 소금과 베이킹소다로 몸을 건조시켜 미이라처럼 만들었습니다. 시간을 들여 습기를 없애고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잡아두는 방식이죠. 그 다음엔 비어버린 부분을 솜과 헝겊으로 채워 사람의 실루엣처럼 복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큰 인형처럼 보이도록요. 그리고 얼굴. 그는 얼굴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밀랍 마스크를 씌우고 그 위에 화장을 해줍니다. 입술색, 볼의 혈색,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한 표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인형의 눈에 유리구슬을 박아 넣었습니다. 살아있는 시선처럼 빛을 반사하게. 마지막은 일부 인형의 가슴 속에 오르골을 넣었습니다. 인형을 건드리면 작고 맑은 음악이 흘러나오게. 그는 그들을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는데요. 마치 돌아올 사람처럼, 잠시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호해야 하는 존재처럼 다뤘다는 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입니다. 정성스럽게 꾸미고 형태를 바로 세우고
시선을 만들어주고 심장 자리에 음악까지 넣은 것. 그 모든 행동이 말해줍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죽음을 부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일상은 겉으로 보면 놀라울 만큼 평범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인형들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각 인형의 생일을 기록하며 날짜를 적고 잊지 않도록 표시해둡니다. 생일이 되면 케이크를 놓고 장식을 하고 축하해주며 작은 파티도 열었는데요.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 인형들을 소파에 앉혀두고 TV를 함께 보며 만화를 틀어주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바꿔가며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는데요. 혼잣말처럼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걸 대화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한 건 그가 혼자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부모는 방 안의 인형들을 보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만든 커다란 취미용 인형이라고 믿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무려 9년. 9년 동안 그는 인형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하지만 그 평온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멈춰있던 시간이었고 숨겨진 진실이었으며 곧 문을 열고 밖으로 드러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일대에서 묘지 훼손 신고가 반복됩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관이 열려있고 시신 일부가 사라진 흔적까지 발견되죠. 경찰은 처음엔 단순 훼손이나 절도 혹은 극단주의 단체의 소행 가능성까지 두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훼손은 우발적이라기엔 너무 일정했고 특정 구역에서 반복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문제가 된 묘지 주변에 잠복하기로 합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묘지로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그는 주변을 과하게 경계하지도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처럼 움직이죠. 경찰은 현장에서 그를 체포하고 신원을 확인하는데요. 아나톨리 모스크빈. 지역에서 유명한 언어학자, 역사학자, 묘지 연구로 알려진 인물. 신문 칼럼을 쓰고 강의도 하던 사람. 여기까지만 보면 묘지 훼손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어디로 시신을 옮겼는지 혹은 훼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죠. 그렇게 수색팀은 그의 아파트로 향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공간 전체에 배어있는 이상한 냄새가 느껴집니다. 냄새를 따라 경찰이 방 안으로 들어가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방 안 가득 놓인 실물 크기의 인형들입니다. 예쁜 옷을 입은 인형, 스타킹, 장식들, 화장한 얼굴까지 취미로 만든 마네킹처럼 보일 정도로 겉모습만 보면 이상할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디테일이 하나씩 겹칩니다. 피부처럼 보이는데 재질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얼굴이 마스크처럼 느껴지는 이질감, 그리고 너무 사람에 가깝게 느껴지는 무게감. 경찰이 한 인형에 손을 댄 순간 인형 안쪽에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오르골 같은. 소리를 확인하려고 인형을 다시 살피는 순간 경찰 중 한 명이 굳어버립니다. 그들은 이 인형들이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는 걸, 사람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 안에서 확인된 인형의 숫자는 총 29개. 29명의 여성들의 시신이 인형 같은 형태로 그의 집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묘지 훼손 사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뒤에서 부모는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건 아들이 만든 취미 인형이었을 뿐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잔혹했죠. 부모가 악취를 느끼고도 의심하지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아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모스크비는 체포된 뒤 곧바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은 편집성 조현병. 법원은 그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형사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그는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됩니다. 여기서부터 유족들의 분노는 더 커집니다. 죄를 지었는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는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가석방을 반복해서 신청합니다. 이제 나가게 해달라. 내 인형들을 너무 깊게 묻지 말아달라. 이런 말들이 나왔고 유족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아이들을 여전히 인형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처럼 말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건 그가 밖으로 나가게 될 경우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다시 찾으러 가겠다. 그 아이들에게는 내가 필요하다. 그 말은 분노도 협박도 아닌 아주 담담한 목소리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순간 유족들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겨우 다시 흙을 덮은 무덤 앞에 또다시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랑하는 딸을 다시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은 약속도 후회도 아닌 되풀이될 수 있는 악몽의 예고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석방은 반복해서 기각되고 여전히 정신병원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는 죗값을 끝까지 치르지 않는가? 이 질문이 지금도 사건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 29명의 시신만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100곳이 넘는 무덤을 파헤치며 수많은 죽음의 흔적을 뒤쫓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고 사람들보다 책과 역사에 익숙했던 아이였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대신 죽은 자들의 이름을 외웠고 무덤 앞에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산 사람이 아닌 존재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아무도 막아주지 않았던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이상함을 특이함으로 넘겨버린 주변이었을까요?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자신은 그들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돌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보호의 결과는
29개의 인형과 또 한 번 무너진 유족들, 그리고 파헤쳐진 수많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던 걸까요? 아니면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질문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티어였습니다.